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3학년 국어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시전을 계속 읽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정과 결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할 도구와 교과서 48페이지를 펴도록 합니다. 48페이지 맨 첫째 줄, 이때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피와 당을 둘러싸고 그 화약에 불을 붙여서 폭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불이 막 치솟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한 부분에서 위기가 끝이 났었어요. 자, 어려운 이때 박씨 부인이 드디어 나타나서 자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옥으로 된 발은 그 발 있죠? 그 가리는, 이렇게 늘어뜨리는 구슬로 만들어진 발이 있는데 그게 옥으로 만들어진 발이래요. 그걸 걷고 나와서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대요. 옥화선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불 부채인데 사실 옥으로 부채를 만들 수가 없죠. 굉장히 무거우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원하게 붙이는 부채가 아니라 불을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 마법을 가진 그런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그 옥화선을 붙인 바람이죠. 오랑캐는 청나라 군사를 옛날에 비하하는 의미로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에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그러니까 불이 오히려 자신들을 덮치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다가 자기들끼리 막 밟혀 죽고 그렇겠죠.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지만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한 백성들은 굉장히 통쾌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순식간에 피와 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건 병자호란이죠.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박씨를 만나서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거나 자신의 수하에 둔 장군들, 졸병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그 용골대가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인 내용이 잘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병자호란에서는 패했지만 박씨와의 전쟁에서는 마치 진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리는 내용이죠. 우리 임금이 청나라 왕을 말합니다.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자, 이렇게 이 박씨를 이길 수 없으니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 용골대가 말을 해요. 이것은 허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배로 상처받은 우리 민족, 우리 조선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골대가 박씨한테 못 이기겠다, 졌다라고 하자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 살았다라고 한대요.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에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거기 보시면 실제로 병자호란 때 그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죠. 하지만 왕비는 잡혀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왕비를 잡혀간다고 이제 지금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잡혀가는 사람들의 그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에 막 울린대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이 옛날에 그 양반가 여자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꼭 그 종을 시켜서 대신 얘기를 하죠.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리 오너라, 뭐뭐 했다고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종에게 시켜서 이리저리 말을 전하는데 박씨도 지금 그렇습니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이시백과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쳐줬다는 말이 있었죠. 앞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자와 대군을 데려가도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요. 왕비는 실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데려가려고 했었다라고 설정함으로써 박씨가 왕비만은 못 데려가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가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린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즉 왕비를 더 계속 데려가려고 한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라고 개화가 앞에 나섭니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엎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개화의 도술에 이제 막 모든들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길 청나라 왕비입니다. 장안에, 그러니까 한양에, 한성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신인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신입니다. 신이 있을 것이니 20액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20액이 살고 있는 집에 후원, 뒷뜰에 박씨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왕비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이것도 역시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병자호란의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입니다. 용골대가 무릎을 꿇고 애걸을 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문학에서는 마치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대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 자기를 낮춥니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조선의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우리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끼겠죠. 무수히 예언하자 그제야 박씨가 옥으로 만든 팔 있죠. 그걸 걷고 다시 나옵니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면은 너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데려간다면 어쩔 수 없다. 하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운명론적 사고관이 역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씨는 왕비를 모셔가는 거, 왕비를 포로로 데려가는 것만은 막은 겁니다.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세자와 대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 청나라 국왕이죠. 청나라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예언을 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저의 아우 있죠? 용울대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용골대가 자기 동생 머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선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그러니까 조양자란 사람은 그 지백에 잘린 머리를 오칠한다는 건 옛날에 썩지 않도록 이렇게 약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오칠하여 두고서 진양에서 패한 원수를 이제 두고두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용올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원통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며 당한 치욕을 상상 속에서만 아마 갚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아무리 애걸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용올대의 머리를 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그저 용올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제 자기 동생의 머리를 가져갈 수 없게 됐어요.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작별 인사하고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 라고 말해요. 의주에 임경업 장군이 있나 봐요. 뵙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임경업이 의주에 있어요. 근데 청나라 군사들을 그쪽으로 가게 함으로써 임경업이 다시 한번 청나라 군사들을 공격하게 만들려는 박씨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라고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며 하직 인사를 했다. 용골대는 뭐 임경업이라 한들 뭐 청나라 군사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병자호란 많은 여자들이 잡혀갔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극심했기에 이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 타국에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울부짖어요. 박씨 부인은 왜 안 잡혀가고 우리는 왜 만리 타국 저 멀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 타국에 잡혀가느냐 청나라에 잡혀가느냐 그 얘기죠.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산청 고향으로 다시 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박씨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다.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는 곧 고진감래요. 흥진비례라 합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고요. 흥진비례는 흥겨운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세상 일은 돌고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쁜 일, 슬픈 일 있으면 좋은 날이 또 온다라는 얘기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뒤의 일을 박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박씨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성이 지내다가 3년 뒤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당시 민중의 소망이죠. 잡혀간 여자들, 불쌍한 여자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당대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이 울며 불며 오랑캐 뒤를 따라갔다.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박씨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고전소설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서술자가 바로 이 부분에 자기가 직접 논평을 합니다. 아 정말 슬프고 슬퍼서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박씨가 의주에 들렸다 가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북소리와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에 해가 그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한편 임경업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겨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조선 왕이 항복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임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를 출발하려 했다.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들어오고 있는 용골대 일행과 맞닥뜨렸다.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경업이 비호는 나는 듯한 호랑이죠.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선봉장수,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물리쳤대요.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떨어졌다. 많은 청나라 군사들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듯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청나라 군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이제야 용골대는 그래서 박씨가 의주로 가라고 했구나.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혼내주려고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인이 의주로 가 임경업을 보라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용골대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다.
경업이 한 칼에 적진의 장졸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치려 하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 왕의 항서를 경업에게 건넸다. 조선 왕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거죠. 임경업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의주에 있느라고. 그래서 임경업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려고 임금님의 조선 왕의 항서를 보여줍니다. 항서를 뜯어 읽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슬프다. 조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이죠. 조정에 소인이 있어. 소인은 아주 작은 인간, 그러니까 김자정 같은 간신을 말하는 겁니다.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다. 너의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느냐.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씨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청나라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이 임경업의 말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렇게 된 일이고, 자,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또 현실 수긍합니다. 또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항복하나라는 뜻을 항서에 적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 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임경업이 봐줘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박씨는 피와 당을 침범한 용골대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에는 우리가 졌지만 박씨와의 전쟁에서는 용골대가 진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져버린 전쟁을 이긴 것처럼 바꾸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그런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결말로 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녀에게 정렬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그 박씨가 전에 임금에게 동쪽을 지켜라,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라는 말을 했었나봐요. 하지만 여자의 말이라고 왕이 듣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뉘우치며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려주었대요. 그래서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원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에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또한 여성을 업신여겼던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렬 부인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려주던 칭호입니다.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자, 이렇게 행복한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인데요.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권선징악적인 결말이 늘 고전소설에는 있습니다. 자, 결말입니다. 여기까지요. 박씨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렬 부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것이 바로 박씨전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박씨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